당신이 알고 있는 자비는 혹시 남을 그저 딱하게 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나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타인의 고통 속으로 뛰어드는 비장한 결단의 세계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자비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수천 년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도 정말 흔하게 쓰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 흔한 단어 말고 불교의 지혜 속에는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인 의미를 품은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비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자비. 솔직히 저도 처음엔 자비를 그냥 남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일반적인 오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와, 그건 정말 겉핥기 수준이었습니다. 이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언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특히 한자처럼 뜻을 품은 글자는 그 안에 수천 년의 철학과 지혜가 압축된 타임캡슐 같죠? 타임캡슐이요? 좋은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자와 비는 단순히 사랑과 슬픔을 합쳐놓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두 에너지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아주 완전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글자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사랑자입니다. 글자를 딱 보면 아래는 마음심이고 윗부분이 좀 낯설어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풀초자 같기도 해서 풀처럼 넓은 마음인가 싶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다른 글자더라고요. 이자자라고 하던데 이게 대체 어떤 모양에서 온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자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윗부분은 이자자자가 맞습니다. 이자자. 네, 이 글자의 아주 옛날 형태, 갑골문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작을 요자 두 개가 위아래로 겹쳐 있거든요. 작을 요자요? 네, 이 요라는 글자가 뭐냐면 누에고치에서 막 뽑아낸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 혹은 이제 막당을 뚫고 올라온 연약한 새싹을 본뜬 상형문자입니다. 실이랑 새싹이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연약하고 가느다란 이미지네요. 그렇죠. 손대면 톡 하고 끊어지거나 부러질 것 같은. 바로 그 느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섬세한 존재, 그래서 지극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를 상징하는 글자가 바로 자인 거죠. 거기에 마음심이 더해졌으니 자라는 글자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그 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마음? 금방 시들까 봐 노심초사하며 돌보는 그 마음. 이런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자의 시작입니다. 와, 그냥 사랑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이건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나 태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폭풍 같은 열정이 아니라 실타래에서 실이 풀려나오듯 조용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성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인 대지도론에서는 이 자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나요? 대자여 일체중생락, 위대한 사랑이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걸 줄여서 여락이라고 부릅니다. 줄여? 네, 즐거울락?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죠. 여락, 즐거움을 준다. 이것도 그냥 막연히 네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준다는 글자가 들어간 걸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핵심을 보셨어요. 자는 상대가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능동적인 온기 그 자체를 의미하죠. 능동적인 온기? 사실 초기 경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자의 개념이 산스크리트어 미트라에서 왔다고 해요. 미트라요? 네, 미트라는 진실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친구요?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요. 질투나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하게요. 그 마음에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열악의 가장 순수한 형태죠. 그러네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이걸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추운 겨울날 자식이 춥다고 말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부드러운 비단옷을 지어 입히는 마음이라고요. 그 비유 정말 좋았어요.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살피는 거죠. 먼저 아이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더 큰 안락과 기쁨을 선사하는 거. 이미 편안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고민해서 기쁨의 씨앗을 먼저 심어주는 행위. 그게 진짜 자아군요. 네, 그 섬세함과 능동성, 그것이 바로 자의 심장입니다.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적극적으로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힘이죠. 좋습니다. 이 자라는 글자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슬플 비가 더해지면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갈 차례죠. 자가 이렇게 능동적이고 따뜻한 개념인데 우리가 아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닌가요? 바로 그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비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 이 비자에도 분명 반전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글자 역시 윗부분이 핵심이죠. 안일 비자. 안일 비. 이 글자의 상형 문자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새의 양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반대 방향이요? 네. 그래서 원래 뜻이 아니다 이전에 서로 등지다, 어긋나다라는 의미를 먼저 가집니다. 등지다. 무엇을 등진다는 걸까요? 내 마음이 무언가를 등진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하나요? 보통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 내 몸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 기왕이면 즐거운 곳을 향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라는 글자는 바로 그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본성을 거스른다고요? 네. 내 마음이 본능적으로 향하는 그 편안함과 안락의 길을 기꺼이 등지고 외면하고 싶은 고통의 현장, 신음하는 타인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세우는 것, 이것이 비의 본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슬픔이라기보다는 용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는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선 비장한 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장한 결단. 아까 대지도론에서 자를 열악이라고 했죠. 네, 그랬죠. 이어서 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비발 일체 중생고. 대비발 일체 중생고. 위대한 슬픔이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뿌리째 뽑아주는 것이다. 이걸 줄여서 발고, 고통을 뽑아낸다라고 합니다. 발고. 열악과 정확히 짝을 이루는 말이네요.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뽑아준다. 맞습니다. 이 발고의 마음을 설명하는 아주 강렬한 비유가 자료에 있었어요. 바로 어린아이의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는 어머니의 마음이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아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가슴은 그냥 같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갈갈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비의 공명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고통으로 직접 와서 꽂히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게 두려워서 아이를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죠. 그렇죠. 내 손에 피가 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든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죠. 즉, 타인의 고통 소리에 깊이 공명해서 나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드는 용기. 그것이 발고의 정신입니다. 듣고 보니 비는 정말 엄청난 힘이네요. 사실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저 자신에게는 훨씬 편한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SNS만 봐도 힘든 소식이 올라오면 그냥 스크롤을 내려버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자료에 나온 표현으로는 불인인지심이 바로 비의 본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그 곁으로 가는 결단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네요. 어떤 점이죠?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다가 나 자신이 소진되거나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비를 실천할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겪는 번아웃 같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경우겠군요. 타인의 고통을 계속 뽑아주다가 자기 자신이 황폐해지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를 함께 강조하는 겁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 깊이 공감하되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죠. 아, 함몰되지 않는 것. 나의 안락을 등지는 결단은 위대하지만 그 결단이 나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구하는 지혜로운 용기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 따뜻한 햇살처럼 즐거움을 주는 사랑이라면 비는 고통의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지되 자신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수용법을 익힌 구조대원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 구조대원의 마음, 그게 바로 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글자가 합쳐졌을 때 어떤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섬세하게 즐거움을 주는 자와 내 안락을 등지고 고통을 뽑아내는 비가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시너지가 생겨나는 걸까요? 마침내 자비가 완성되는 지점이죠. 자가 가진 열악의 힘과 비가 가진 발고의 힘이 합쳐질 때 비로소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군요. 네, 온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고통을 없애주는 비만 있다면 세상은 너무 비장하고 어둡기만 할 겁니다. 그러네요. 반대로 즐거움만 주는 자만 있다면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랑이 되고 말겠죠. 아, 고통의 뿌리는 뽑아주지 않고 사탕만 쥐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고통만 없애주고 그 자리에 어떤 기쁨도 채워주지 못한다면 너무 공허할 것 같고요. 바로 그겁니다. 고통의 가시를 뽑아낸 밝고 그 자리에 따뜻한 기쁨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네요. 그렇죠. 방향성 자체가 다르죠.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를 원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라는 식이랄까요? 핵심적인 차이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심력이라면 자비는 철저히 타인을 향해 뻗어나가는 원심력입니다. 구심력과 원심력. 와. 연약한 존재를 실오라기처럼 사심하게 보듬는 섬세함, 지와 내 안락함을 기꺼이 등지면서까지 타인의 아픔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 비가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작은 나라는 껍질을 깨고 큰 나, 즉 모든 존재와 연결된 더 큰 차원의 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아를 넘어 대아로 나아간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는 성장의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자비를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자비를 실, 즉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자비의 집에 들어가 보살의 옷을 입고 법좌에 앉으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비의 집이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매일 머무르고 쉬고 살아가는 삶의 근본 터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비유는 자비가 슬플 때나 기쁠 때 잠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머물어야 할 삶의 공간이자 세상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듯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자비라는 거죠. 와, 자비의 집에 머무른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겠네요. 모든 존재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함께 아파해야 할 연결된 존재로 보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자비라는 두 글자를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얼마나 이 단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저 자신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지네요. 좋은데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좇느라 주변의 작은 신음소리를 애써 등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내 옆 사람의 연약하고 섬세한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여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저 흥미로운 지식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등불.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가 가르쳐주는 세심한 배려, 즉 열악의 정신과 비가 가르쳐주는 비장한 공감, 발고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으로라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지친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열악의 시작일 수 있고요.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발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일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따뜻한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자비의 울림을 가슴에 품고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나의 편안함만을 좇고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연약한 마음을 보듬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자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묵묵한 들어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자의 숲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광여의 담담 서재와 함께 더 깊은 삶의 통찰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내용을 음악으로 정리한 사색과 선율 영상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